자동차. 우리 시험 과목 이름이 여러분들 그 15년도 거 받았죠? 시험 과목이 뭐예요?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이상한 문제네. 실무도 자동차 보험이론 및 차량 대물 손해배상 실무도 자동차 보험이론은 안 내고 전혀 딴 문제 내듯이 우리가 시험 과목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정비에 대한 것도 안 내고 솔직히 이거 낼 거 뭘 낼까 내가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 정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조는 괜찮다 이거지. 스트럭처 전체에 대한 스트럭처가 어떻고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아반떼 AD라든지 요새 나오는 그 LF 소나타 그리고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로 하나 했죠. 도요타 렉서스처럼. 그 EQ900인가? 예. 뭐 G900인가? 그 모델 자체가 아반떼도 마찬가지지만 신형 2016년 아반떼도 마찬가지 50몇 % 이상을 초고장력 강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UHSS로. 근데 그 초고장력으로 가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재질이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구조, 그런 거에 대한 정비 이런 거가 시험 문제 나와야 되고 손해사정사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프론트 필라나 센터 필라 이런 쪽에 초고장력 강판이 왜곡됐을 때 함부로 불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작업하기 스팟 용접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더 중요한데 그런 문제 하나도 없고 재질과 강판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혀 엉뚱한 문제들이 던져지고 있어요. 작년 문제를 볼 때도 뭐 쓸데없는 공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갖다 끄집어내 공식으로 적용하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 손해사정사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알면 도움 되겠죠.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교통경찰관이 따지는 거야. 교통경찰관이. 우리는 이미 결과론적인 거 갖고 어떤 그 원상회복이라든지 그걸 따지는 거지. 우리가 가서 가피해자 뒤집어줄 수도 없는 권력도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 잘못되면 고객한테 설명을 해갖고 우회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 얘기해서 한번 자문을 얻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손해사정사가 사고에서 가피해자 뒤집어진 거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작년 문제 보면 참 답답스러워, 좀 실망스러운 문제들이 몇 문제 있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오늘은 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 설명을 할게요. 자, 작년도 38회 그 기출문제 보면 1번 문제가 이거예요. SCR에 대한 건데 이거를 15점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새로운 거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1교시 시험을 볼 때 자보이론을 시험을 본다고요. 맞아요? 자보이론 및 뭘 봐요? 손해하정 실무예요. 근데 이거 손해하정 실무가 대물하고 자차에 대해서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설명문이에요. 설명식. 논술식, 과거에는 논술식으로 썼다면 지금은 논술하시오 이렇게 40점짜리 문제는 없고 끼키야 20점짜리 설명문, 15점짜리, 10점짜리 그리고 각 2점, 4점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가는 문제가 나오죠. 결론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사례를 갖고 비포용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를 채우는 문제예요. 손해사정 이론도 과거에 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2교시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이잖아요. 얘는 작년의 문제를 보면 공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공학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아니야. 공학적인 거는 결론이 도출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나열하는 어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딱 어떤 주어진 걸 풀어서 답을 내오는 그런 문제도 아니야. 이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이런 답을 주어진 문제를 딱 공학적으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식을 역산하고 이 식이 나오게끔 그런 거를 도출해라 뭐 주어지고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참 희한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설명하시오거든요. 1번 문제 보면 설명하시오죠. 2번은 약술하시오야. 3번도 약술하시오. 4번은 기술하시오. 5번은 쓰는 거야. 가로한 거. 6번은 유도하래. 계산식 유도래. 공학적인 걸 유도하래요. 7번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문제는 이걸 설명하는 문제거든요. 손해사정사 문제는. 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레포트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5점짜리 SCR을 한 장 반을 써야 되는데 이만큼까지 설명하기 참 난해해요. 굉장히 난해해요. 얘는 그 NOx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거, 요소수가. 요소수라는 걸 투입을 해서, 요소수는 뭐냐면 그 친환경, 작년에 친환경이 박살났지만 벤츠에 쓴 블루텍, 에드블루, 친환경 디젤, 클린 디젤 얘기하는 거예요. 클린 디젤, 에드블루, 블루텍, 이게 회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츠 같은 거 보면 벤츠 뒤에 보면 블루텍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디젤 모델이에요. 친환경 디젤. 그리고 BMW나 이런 거는 또 에드블루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클린 디젤이라고 토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DOHC냐, 트윈캠 샤프트냐 이런 걸 차이가 있듯이 똑같은 그런 건데, 이 에드블루라는 유럽 규격에 맞춰서 요소수를 만들어요. 요소수를, 그럼 그 뒤에 보면 디젤 주입구와 요소수 주입구가 있거든요. 요소수를 주입하면 이 질소산화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디젤에서 가장 안 좋은 질소산화물을 요소수가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SCR이야. 노드 그만, 안 노드 그만이거든요. 근데 유로6 좀 이 기준을 맞추려면 이 요소수 해갖고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폭스바겐 사태가 이거는 이제 그 촉매 컨버터 장치, 사무 촉매 장치 그쪽에서 주행 중일 때는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돼서 이 온오프 상태를 갖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다 보면 어떤 역할들이 되냐면 DPF나 이런 것도 작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출력이나 이런 게 저하돼서 연료가 더 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를 좀 시끄럽게 됐어요.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문제 보면 1번 문제가 유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중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DPF도 있고 DOC도 있어요. DPF는 그 필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예요. DPF고 DOC는 그걸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래서 DPF, DOC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SCR, 실렉터블이잖아요. 카탈리틱, 리덕션 이렇게 되는데 SCR에 대한 촉매 장치에 저감되는 유해 배출가스 종류를 들고, 종류 없어요. NOx예요. NOx.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 주로 보고 이거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다 있죠? 거기서 SCR 해갖고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SCR에 관련된 게 유출되는 유해 배출가스 중에서 질소산화물 잡는 거예요. 이게. 요소수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요소수가 화학적으로 취환을 해갖고 질소산화물을 현저히 줄인 거예요. N2 지소로만 나가고 어떤 이산화탄소나 이런 다른 쪽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SCR이거든요. 이거를 설명할 15점이야. 디젤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가 학교에 계신 교수님 있거든요. 교수님, 이 문제 좀 해봐니까. 이게 무슨 15점짜리라고. 그분이 뭐 화학 치안 방정식 막 해석하는데 5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치환해갖고 NOx가 뭐 나간 이게 화학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그게 다래. 답이. 그래서 15점짜리 8절지 한 장 반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한 장 반을 무슨 재주로 쓰냐. 논문도 아니고. 논문이면 몰라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그런데 지금 한 장 반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거 화학 공식으로 유도할 수 없잖아요. 저도 못합니다. 그분이 이제 디젤 기관 연구에서 그걸로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니까 쭉쭉쭉 쓰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동차 비전 공개하고 그런 거 우리가 알아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클린 디젤에 대한 정의를 알아요. 그래서 국내에 유로 3와 유로 5, 유로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상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잘 들어요. 2000 지금 연도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유로 6는 지금 우리나라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다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2006년인가 언제부터 유로 3부터 적용이 되는 유로 3 적용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상하면서 마케덤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마케덤.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하는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롤러 같은 거, 그다음에 그레이더라든지 불도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 기중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차 다 썩어 빠진 거 같은 거 막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봤죠? 일본 갓도 써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쪽팔리지 않아? 오래된 거 막 돌아다니면? 일본 애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아, 한국이란 나라 정말 그런 거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다 썩어 있는 장비 같은 거.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로3가 시행되기 전에 이 장비가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포장하는 장비들 사람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장비가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유로3 시행되면서 얼마 2,000만 원 올라가요. 더블로. 이게 뭔 소리냐면 유로3라는 건 배출가스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 대기환경보전법도 알아야 돼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게 유로3 이렇게 가는데 유로3가 장착이 되면서 뭐예요? 대기 중에 배출되는 휘발유는 상관없어. LPG하고는. 이 나오는 PM, 가장 대표적인 게 PM이거든요. 파티큘레이트 매튜리얼인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데 시꺼먼 거 있지, 매연. 시꺼먼 거. 그러면 디젤하고 휘발유하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휘발유는 매연이 건식이에요, 건식. 습기가 없어, 별로. 근데 디젤은 뭐예요? 습식이야. 끈적끈적한 게 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시내버스라는 거 하얀 옷 입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여기? 매연 같은 게 묻으면 빠져,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타르 같은 거니까.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폐나 이런 데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젤이 문제되는 거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탄화수소 계열이에요.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탄화수소 계열인데 탄화수소가 직접 나올 수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게.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네? 그리고 또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NOx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좋은 거는 휘발유가 디젤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디젤은 왜냐하면 자기 척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요. 얘는 불꽃점화 방식이니까. 근데 이것들 솔직히 사람 몸에 안 좋고 일산화탄소 훨씬 안 좋잖아. 이런 것들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좀 난데 디젤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는 깨끗해요. 뭐에 비해서? 휘발유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가장 몸에 안 좋은 이런 PM 물질, 입자상 물질이라든지 지수산화물 같은 거, 스모그 같은 건 주범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유럽연합에서 환경보전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식의 유로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유로3가 되면서 과거에 있던 차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등록차, 중고차든 신차든 다 뭘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유로3. 근데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예외야. 무한 예외야. 폐차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과거에 1,000만 원짜리 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중고로 들어와야 되잖아. 새고 몇 억씩 주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따따블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98년식 그레이드인데 다른 거 괜찮은 거 공중 분해시켜서 폐차시키고 여기다가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장비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하고 유로5, 유로6 오니까 유로6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품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다는 거죠. 스카니아 같은 거 큰 차 있죠? 이게 트랙터 같은 게 보통 한 1억 몇천 정도 해요. 한 1억 2, 3천 하거든요. 엔진만 7천, 8천이야. 캐빈이 7천, 8천 해요. 차값보다 더 비싸잖아. 웃기죠? 부품은 너무 비싸. 부품 장사하는 거야. 얘는 얼마 안 해. 차값 1억 얼마밖에 안 해요. 근데 엔진 하나 깨지면, 캐빈 깨지면 전선이야. 뒤에다 멀쩡해도. 이게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 배기가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소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게 유로6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 디젤. 클린 디젤은 뭐냐? 말 그대로 디젤을 현저히 줄이는 거, 이런 거를. 엄청 줄이겠다는 거죠. 왜? 거의 휘발유 차 기준에서. 이거보다도 휘발유보다 원액이 적게 나오고 이것도 적게 나오니까 금상첨화죠. 그게 클린 디젤이야. 그래서 작년에 학원에서 강의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클린 디젤이고 다 필요 없다. 파리 시내에, 프랑스 파리 시내에 디젤 차는 원천 금지 이렇게 내렸었어, 작년에. 3월인가 1월 달에 파리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이미 유로6 클린 디젤이 이제 대중화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내는 디젤은 안 된다. 파리 시내에 디젤차 절대 출입 금지령을 내렸어요. 폭스바겐 사태 이전에. 우리는 작년에 어때요?
수입차나 국산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클린 디젤이 엄청 많이 등록됐는데 내가 그 얘기했거든 학원에서. 유럽 연합의 그 가장 중심적인 독일,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는 독일이 차를 많이 하죠. 주로 BMW, 반스 뭐 다 독일이냐. 얘네는 그 별로 없죠. 후조밖에 없잖아. 프랑스 차는 별로. 프랑스는 자동차는 별로예요. 어쨌거나 프랑스 후조 조그만 차지만 걔네는 파리 시내 클린 디젤이 뭐 들어오지 말라고 냈다. 이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했는데 폭스바겐 사태 터졌어요. 그 이후에.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이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 했었다고 작년에 강의 시간에 얘기했었거든. 근데 터졌어요. 클린 디젤에서 좀 제대로 알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되는데 근데 어쨌건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그 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를 배경을 적으면서 쓰면 한 장만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손해사정사들 이런 거는 한 장만 쓸 수 있어요. 왜? 야불이 푼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토리 얘기하는. 근데 자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을 하든 뭐하든 보상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잖아요. 진상 같은 고객들 만나거든. 내가 우리 신입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교 강의 초에.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악기를 배워라. 언어 공부 하나 해라. 이 얘기 꼭 해요. 악기를 배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상 살면서 뭐 하나 할 줄 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 피아노 치자. 그럼 피아노 계속 해라. 안 되면 피리작도 리코더락도 불어라. 얘기해요. 근데 졸업할 때 좀 물어보면 한놈 새끼도 하는데 되고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거야. 책 좀 많이 읽어라. 언어 공부해라. 그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보상을 피해자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 근데 클래식이 있어서, 이거 어떤 음악인데,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런 음악 들으시네. 그러면, 가길 때 그래요. 야, 가봐. 그 새끼 진상이야. 이런 데 만나러 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음악이, 한마디가 딱 됐잖아요. 이 사람 풀린다니까. 봉인 해제가 돼. 당신 얘가 알아? 그럼요.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봉인 해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게 이 접촉점이 되는 게 별게 아닌 게 딱 접촉점이 될 수 있다니까.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손해사정하는 사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손해사정하러 갈 때 보면 엊그저께도 버스에서 하나 버스 공제 거 전세 버스 공제 조건 하나 해결해 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동탄 이 신도시 알죠? 이 신도시하고 오산하고 경계 지역에 지금 아직 그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 합쳐졌잖아요. 주택공사에서 그 기반시설하고 아직 안 넘어갔어. 준공 전 단계야. 근데 전세버스 공제 졸았는지 와서 가로등을 쳐 100m까지 하고 차 7대만 같은 사고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사고 난 거거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했어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밤 6시 몇 분인가 저희 쪽으로 우리 회사 쪽으로 와서 전화가 온 거야. 상무님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냐는 안 했대. 금요일날 내가 바로 7시쯤에 전화해서 피해자 어저께 11시쯤 만나서 30분 만에 해결하고 끝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300을 청구했는데 부가세 별도로 2,100만 원까지 서로 협의된 거야. 전세버스 공제 담당이랑 여기랑. 2,100 안 된대. 못 주겠대. 또 깎아달라는 거야 나보고. 이윤직은 그거예요. 알았다고 보고 이제 가서 몇 마디 얘기 나눠. 30분 만에 다 얘기하고 악수하고 나왔는데 1,900에 끝나고 왔거든요. 이 버스 공제에서 1,900 주장하는 거냐. 내가 한 1,950을 준다 그랬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니까 1,95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작업하시 얘기하고 왔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답을 못 주고 공제 쪽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국 그 팀장 통화했더니 팀장 말이 뭐냐면 자기네 협력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험회사 협력업체 가서 1,700을 끊었대. 근데 잘못 끊었어. 부품을 싼 걸 쓴 거야. B품을. 그래서 혼났대. 그 사람 만나서. 근데 자기네는 1,900이면 수리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 담당자가 1,900 얘기하는데 1,900이 안 될 거 50만 원 더 깎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1,950 되게 싸게 한 거다. 왜냐하면 최초 사진을 그냥 대충 보내온 거 갖고 나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제출한 최초 사진 보니까 전세버스 터지면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이 주변에 100m 정도 다 흩어져서 다 갈아줘야 될 거거든.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되게 저렴하게 올라온 거 어떻게 보면 그 얘기 했거든. 사실은 1차 저차에서 이 금액도 저렴한 겁니다. 했더니 그래도 해달래. 전화해서 어떻게 할게? 전화하자마자 1,900으로 바로 끝났어요. 오케이, 사인 딱 끝냈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보상이나 이런 게 내가 어떤 이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그 대면하는 관계에서 풀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 얘기 할 거 하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걔는 2100이야 절대 불가.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감정이 상할 때라서 200 깎아준 것도 정말 많이 깎아준 거다 이러고 했는데 난 가서 거기 200을 또 깎았거든. 그 내가 출중하다 아니거든요.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거 한 30분 동안 아 그랬어요. 속상했겠네요. 그럼 이러는 거지. 그 새끼들 못된다. 담당자 못됐다 이거지. 이런 거 하면서 여기서 하는 게 맞다. 다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 할 얘기 하는 거지. 한마디. 근데요. 내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데요. 아 그래요. 또 얘기 들어보고. 아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1950 얘기했을 때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근데 또 여운을 남기죠. 이건 내 얘기고 공제가 이거 안 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단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1870 정도 얘기했었거든. 그 정도 선에 얘기했는데 좀 양보했어요. 그 사람 사진을 보니까 1870에 1950도 싸. 그래서 내가 양보한 건데 얘네는 그거 갖고 또 얘기해. 또 깎아달라는 거죠. 이미 근데 내가 제시한 금액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원하게 양보한 거거든요. 1900 이러고. 끝났어. 30분 만에. 한 번 미팅하고. 그 12월 26일부터 연말 끝나서 질질질 열흘 동안 싸움박질한 거 내가 가서 30분 만에 끝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상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스토리텔링이야. 1번 문제를 푸는 게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텔링이라니까. 여러분 골프 해요? 모르지 골프. 나는 골프 안 해서. 골프 하나? 여러분 1865라는 그 술, 포도주 혹시 봤어요? 와인? 1865? 알아? 봤어? 마셔는 봤니? 응? 마셔봤어? 그 안에 열면 뭐가 있니? 안에 이것저것. 골프공. 골프 그 공 딱 티샷 할 때 꽂는 거 있죠? 그 티오프 이게 있어요. 1865가 뭐냐면 나는 골프를 안 해요. 그냥 골프는 안 하지만 골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알아. 왜? 골프 이거 망가졌는데 어떻게 좀 보상 좀 안 되게 손해 사정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가 그러면 그 골프에 대한 거 용어 다 배우면 헤드가 어떻고 샤프트가 어떻고 그립이 어떻고 다 외워서 공부하고 가. 그 사람 만나요. 골프 하세요? 골프 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안 믿어. 그 정도로 공부하고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진짜 골프 안 하세요? 네, 저 골프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 하시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웃으면서 네, 그냥 얘기하고 말아.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 하고 공부하고 가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 내가 뭔 얘기했지? 이 정도면 돼요. 프로가 어떠고 준 프로가 어떠면 다 그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확인하고 가서 만나. 그리고 이제 그 보정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 센터들이 있거든. 그런데 가서 사람 만날 때 다 공부하고 가서 만나요. 되게 힘들게 한 3-4시간 공부하고 만나거든. 그때마다 그 사람들 하는데 이 포도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칠레산 와인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 짱이잖아. 칠레하고 FTA 맺어서 칠레산 와인이 들어오는데 안 먹혀. 걔네가 만든 게 1865야. 18호를 65타로 정말 잘 치는 거거든요. 보통 100돌이 뭐 90 이렇게 얘기하는데 80, 70타만 쳐도 싱글이라고 되게 엄청난 거래요. 난 잘 모르겠지만 65타면 정말 뭐 준 프로 정도야. 그걸 내걸은 거야. 18호를 65타로 1865야. 1865년에 아니야. 그리고 골프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단숨에 넘버원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골프에 미쳐있을 때다 한참. 그리고 와인도 막 그 한때. 그게 넘버원이 됐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강풀 만화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만화 있죠. 미생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같은 만화를 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화학과잖아. 상명대 만화학과 만화 쪽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몰라요. 아들은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강풀 만화라는 거 만화는 별로라는 거죠. 자기네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그러지. 네가 봤을 땐 별로여도 나는 만화 그림 안 본다. 스토리를 본다. 뭔 소리지 하세요? 니네는 각도 뭐 원근감이 어떻고 얘네는 그런 걸로 볼 거 아니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 우리하고. 그 우리 아들 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작가 만화는 누구냐면 이연세 글그림, 허영만 글그림, 강풀 글그림 이런 것들이 와닿는 거야. 뭔 소리냐면 내가 글을 쓰고 그 글에 있는 거 상상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잖아. 그거만큼 리얼한 게 어디 있어. 근데 누구 글, 누구 그림 안 맞아.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나 책을 읽는데 사팔은 누구 그림으로 있잖아? 그건 조금 뭔가가 안 맞아. 왜? 안 맞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네가 그러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글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글 잘 쓰는 여자를 사귀어서 둘이 아예 24시간 붙어 살아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혹시나
그림이 나올 줄 몰랐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스토리텔링. 보상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고객을 만나서. 이거 안 되면 스토리를 쓰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 시간에 실무할 때 뭔 얘기했었어요? 뭘 스토리를 내가 막 얘기했잖아. 다 스토리 얘기한 거죠. 똑같아. 보상은 스토리야. 얘도 마찬가지야. 다수 줄이면 되는데요. 공학 전공한 교수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디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초창기 디젤 만들었던 그런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SCR이고 다수 줄이면 되는데요. 이거 화학식 막 적고 이렇게 치환돼서 수수하더라도 뭐뭐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시키는 거예요. 이거 얘기 딱 해요. 내가 뭐 아나? 나도 공학 이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한 장 반을 쓰래. 설명하셔야. 결론은 뭐예요? 친환경 디젤이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 왜 왔는지. 우리나라의 유로3부터 유로6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 페이지 정도 쓰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먼저 쓰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디젤에 대한, 그러니까 디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 뭐 PM이나 질소산화물 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질소 NOx를 현저하게 줄이는 거. NOx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년도 문제도 있지만 내가 강의할 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작년 문제도 있지만 재작년 문제도 2014년 문제도 보면 아마 첫 번째 문제가 유해물질이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이 14년도 문제 1번 문제도 똑같이 내가 모의고사 때 봤던 문제예요. 배기가스 유해물질이 어떤 거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공부해라. 모의고사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14년도에 나왔고 작년에는 SCR에 나왔어요. 어차피 다 유해 배기가스 문제거든요. 결국은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 배출가스 종류는 뭐밖에 없다? NOx.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거다. 요소수라는 걸 이용해서. 14년도 문제 한번 볼래요? 14년도 문제 한번 봐봐봐요. 14년도 문제 1번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또 똑같이 겹쳐요. 14년도 문제 1번 문제가 뭐야? 가솔린, 경유, 디젤이죠. 이걸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뭐뭐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또 이런 거 있죠. 그 뭐 PM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다음 이산화황 같은 황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를 쓰는 거야. 어떤 인체에 미치는 거 이거 메탄가스잖아. 이 자리에서 한 1g만 있어도 우리 직사할걸요? 탄화수소는 이게 그냥 휘발유 디젤 통째로 나오는 거야. 그때. 이런 거를 그래서 저감하기 위해서 일단은 카탈리틱 컨버터가 있어요. 3원 촉매장치 알죠? 그 안에 그래서 일본 머플러 사이에 이게 있어서 백금이나 로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치환하거든. 그래서 비싼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DPF라든지 DOC라든지 이런 장착을 하는 거고 유로6 가서 요소수가 또 달려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게 재작년 문제였다면 작년 문제는 거기 딱 집어서 이게 SCR에 대한 걸 딱 집어냈었어요. 자, 됐죠? 상세한 거는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공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동차 구조정비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강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동차 전공한 사람도 와도 손해사정에 필요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손해사정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잘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르칠 때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자동차 비전공자였고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익혀간 걸 통해서 비전공자 입장에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비전공자니까 비전공자 입장에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건 특이하게 강의해요. 자동차 맨 앞에 앉아서 자동차 시동 걸 때 이제 크랭크인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동 발전기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지 그거부터 강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자동차 책은 뭐부터 나와? 기관부터 나와. 그러니까 보면서 한 5페이지 보면 졸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책 보면 기관공학해서 내연기관이 어떻고 외연기관이 어떻고 쭉 해서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가 어떻고 기계 효율이 어떻고 열 효율이 어떻고 막 들어가면 뭐 뉴는 어떻고 막 그럼 이러고 있어요. 나 같아도 안 봐.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 좀 역발상으로 크랭크 냈을 때 얘를 시동을 걸면 뭐가 연결되고 시동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경운기 딸딸딸 돌리듯이 얘가 플라이휠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차가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때 배터리는 어떠니라고 뭔 어떠니라.
그리고 쭉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고 오늘은 기출문제로 쭉 하고 정리할게요. 이번 문제 OBD야. 이것도 2006년인가 2007년도 나오는 자동차들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보상 직원이 이걸 왜 알아야 되나 나는 궁금해. 이건 말 그대로 정비하는 사람들인데 이 OBD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하이스캐너 장비들 있죠. 거기에 너무 탁탁탁 찍히게 돼 있어. 이렇게 다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 차는 옛날 2002년식이어갖고 이런 거 안 달려있어. 그래서 OBD 언보드 다이아그노스틱 시스템이라고 OBD라고 돼 있고요. OBD 시스템에 감지되는 주요 감지, 모니터링 기능 5가지 이상 열고요. 그 기능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자, 스마트폰 꺼내봐. 스마트폰. 그래서 OBD 하면 OBD 1, 2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야. OBD 현재는 2006년인가 7월 이후 OBD 2 시스템 장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OBD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면 OBD 2에 대해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뭐뭐 검출되는지 나올 거야. 이해되세요? 그거 보고 차라리 정리하세요. 나보다 더 잘 써 있어 네이버에. 그래서 OBD라는 게 일종의 이게 뭐냐면 자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중에 찾아보고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고요. 자, OBD니까 온보드가 뭐야? 온보드가 보드에 다 그 다이아그노스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다 표시해 준다는 거야 일종의. 자, 나는 그 컴퓨터 전공했었어요 예전에. 컴퓨터는 전자를 전공했어요 전자를. 그리고 법을 하고 경영학을 했어요. 보험학을 했어요. 이미 나는 컴퓨터를 했을 때는 이미 90년대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했을 때 컴퓨터 설계하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보드 갖고 보드 판매하고 있었다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 해놓고 EMI 여러분 EMI 전파 이거 알죠? EMI 몰라? 여러분들 혹시나 그 컴퓨터든 헤어드라이기든 뭐 하든 다 EMI 전파 인증이 다 써 있어요. EMI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라디오 켜놓고 헤어드라이기 칙 하면 찌직찌직하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노이즈 같은 거 타 안 타요. 그게 전파 방해되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자석류 같은 거 넣고 빼는데 EMI 보드를 우리나라에도 이게 EMC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는 EMC는 전파를 흡수하는 거고 얘는 전파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파를 보내고 흡수하는 건데 이런 거를 규제하는 방안이 우리나라 EMI 규제를 하는데 이거를 보드에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산에서 판매할 때 내가 가서 영업사원들 대신에 가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떻고 이게 전자파가 어떻게 돼 마이크로 오븐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그 마이크로 오븐이 뭐지?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으면 이제 전자파 갖고 설명하면서 내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한 30분 동안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그때 보드 장사하면서.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야. 내가 삼성에 3년에 입사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내가 컴퓨터 보드 설계하고 그럴 때 용산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있죠? 20메가. 몇 메가? 20기가 말고 몇 메가? 20메가바이트. 40메가바이트 이랬었어요. 이거를 20메가바이트 이거 IBM XT 이런 거 쓸 때 이걸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할 줄 알면은 밥 먹고 살았어. 용산에서. 그런 시절에 내가 컴퓨터 했었어요. 그런 시절에. 지금은 20메가 껌이지 SSD도 지금은 128기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USB 하나도 꽂아도 최하 몇 기가? 요새? 8기가 막 이러잖아. 지금은 테라바이트로 가죠. 1테라, 2테라로 가잖아. 10에 12승, 15승 가잖아요. 얘는 10에 6승이야. 지금 20메가면 이건 웃기죠. 근데 이것도 포맷을 못했었어. 그때는 IBM 도스 4.01. 4.01이 나올 때가 32메가까지 포맷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3.2가? 이게 40기가 나오면서 1기가까지인가 포맷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1기가도 지금 웃기잖아. 테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시절에 내가 컴퓨터를 했었어요. 응? 그러다가 그때 내가 컴퓨터 설계할 때 어땠냐면 보드를 설계할 때 여기다가 보드만 있고 그래픽 카드 꽂아야 돼요. 외장으로 있어. 시리얼 카드, 마우스 같은 거 연결하는 거 있지. 그것도 만들어서 꽂아야 돼. 프린트 포트 또 만들어서 꽂아야 돼. 이해돼요? 말 그대로 보드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보드만이야. 거기다가 이거 해야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슬롯이 8개나 있었다고. 기본 슬롯이. 근데 지금은 온보드 타입이야. 온보드 다이아그노스트니까 그 설명하는 거예요. 온보드 타입 뭐냐면 보드 안에 CPU 칩이 있고 거기에 인풋 아웃풋 관련된 칩이 있고 다 있어.
예전에는 컨덴사, 그 다음에 뭐 인덕터 이런 거 저항, 레지스터 같은 거 다 연결해서 하나를 막 보드 안에 만들어서 꽂아서 연결했다면 지금은 이런 걸 다 칩화시켰어요. 하나의 칩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집적돼서. 칩 돼서 이게 다 있어. 보드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필요한 게 뭐예요? 너 게임 매니아냐? 걔네들 위해서 지포스 뭐 몇 메가짜리, 몇 기가 이런 용으로만 그래픽 카드 들어가고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보드에 다 있으니까. 자, 그게 지금 그런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자동차에 왔다고 보면 돼. 온보드잖아요. 온보드 뭐야?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있던 거를 보드에 하나 다 있어. 그럼 이걸 컨트롤하는 게 뭐야? 컴퓨터가 있겠지. ECU가. 두뇌가. 그게 ECU야. 그럼 ECU가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야. 컴퓨터 is scan.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내가 명령을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안 움직여. 이해돼요? 이걸 AI 인공지능 쪽에서 자꾸 IBM이 글로 지금 자꾸 특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어떤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그 어떤 거 내가 명령을 주기 전에 얘는 스스로 절대 못 움직여요. 깡통이니까. 그러면 내가 걔한테 명령을 주는 건 입력이죠. 그럼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면 입력된 인풋 장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뭐야? 그게 뭘까? 얘 이슈에 뭘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는 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뭘까요? 걔가 입력 장치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센서라고 그래요. 센서. 그래서 각종 수많은 센서가 입력 장치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입력 장치죠. 그러면 입력 장치가 센서야. 센서가 누구한테 보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ECU로 보내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을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CPU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CPU에 보내면 얘가 입력 장치 갖고 자기한테 들어가 있던 기억된 메모리된 값이 있겠죠. 걔하고 비교해. 잘못되면 이것 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리턴을 시키겠죠. 그때 출력을 하는 거야. 맞아요? 출력을 해서 보정을 시키겠죠. 그거 다시 봐도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통신이 나와요. 린 통신이 나오고 캔 통신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린 통신과 캔 통신이 나오는 뭐냐면 린 통신은 서로 주고받고 캔 통신은 피드백이 없는 이런 통신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런 발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값이 엄청 비싸지는 거야. 자, 이번에 OBD가 이런 거예요. 자, ECU가 컨트롤하는데 뭐가 있어요? 센서가 있고 얘가 있고 다시 뭐예요? 피드백 보내기 위한 어떤 체크하는 출력 기관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막는 OBD 시스템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OBD 지금은 2 시스템으로 장착이 돼 있고 2006년인가 7년 이후에 OBD2로 돼 있고 이것도 주로 어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전자 앞에 보면 그 계기판에 거기 뜨는 거야. 이게 그래서 2014년도 문제 있죠. 보면은 그 TPMS 있죠. TPMS도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TPMS도 타이어 이 공기압 이상 있는 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OBD에 들어오는 거야, 일종의. 이상해요. 그걸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OBD 장치니까. 이게 되시죠? 이게 포괄적으로 뭐냐면 OBD 장치를 통해서 스캐너를 찍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차 이상 유무를 딱딱딱딱 찍어서 스캐너가 딱 보는 거예요. 어디 이상이 있다 없다. 그걸 나타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손해사정사가 알아 몰라. 그 보상 있는 친구. 모르지. 나도 몰라. 솔직히. 정비하는 사람들이 안 한 거야. 근데 이런 문제 냈어. 왜 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떨구기 위한 문제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좀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 보고 정리해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느 책 봐도 안 나와. 기능사 책에 나온 우리 저 학교에 있는 제자도 있지만 2년제, 3년제 뭐 웬만한 자동차과 가면 자동차 뭘로 해요? 여러분 기능사 시험 볼 때 뭘로 했어? 마르샤, 소나타 갖다 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 몇 년식? 이거 차대각 잡으면 S95년식이야. 근데 이거 2008년으로 하자. 이러고 이제. 그치? 그러고 보는 거야. 그리고 기능사 보는 거야, 실제로. 최신에 갖다 놓은 K5 갖고 하는 게 아니야. K5 하이브리드 패럴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갖고 보는 거야. 알파, 베타 뭐, 나중에도 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 뭐 되겠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세상은 뭐야, OBD가 어떻고, 뭐 세상은 막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 근데 나는 80년대, 90년대 엔진 갖고 했거든. 이게 많이 틀려져요. 하여간 그 2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나름대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럼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게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나도 어저께 찾아봤어, 네이버.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 네이버 보니까 OBD의 히스토리부터 해서 뭐뭐뭐 감지하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없겠다. 얘기한다는 건 뭐야? 내가 그거 보고 그냥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스스로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보면 걔네는 이제 캐리어 가방 있죠? 거기다 잔뜩 책 싸갖고 들어가서 시험 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패드 같은 거 갖고 들어가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언제까지 암기식으로 할 거야? 뭐 할까? 착착 차려서 쫙 풀어갖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시대 아니야 지금? 디스플레이? 언제까지 머릿속에다 압력하고 그 머리 좋은 애들은 시험 보고 합격하고 머리 나쁜 애들은 보상은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약간 똘끼 충만하고 잡기에 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에 이렇게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가려운 데 긁어줄 줄 알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보험금 지급되게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받아도 되게 입 찢어져서 고맙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만 원짜리 1,200 주면서도 개새끼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으면 1,000만 원짜리 1,500 주면서도 병신 소리 듣고 민원받고 바보 되는데 1,000만 원이 타당한 손해인데 불구하고 800만 원 주면서도 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쉬운 게 아니야 보상이. 그런 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접촉 이런 거. 그래서 심리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개 좀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그렇다면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 현재 제도상에서는 아직까지도 암기해서 시험 봐야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나도 잘 모르는 거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런 거 다 야부리 풀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한 장 아니라 2장, 3장까지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써요. 쓸 수 있다니까. 왜? 자팍적인 거 갖고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맞춰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자친구 있나? 있어? 예. 있니? 결혼했을 거 아니야? 예. 애들은? 2명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몇 살이야? 6살, 3살. 아, 잘 됐어. 그럼 하는 게 뭐냐면 앉아봐 그러고 애한테 계속 떠드는 거야. 알든 모르든. 여자친구한테 너 들어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빠 그만해. 들어 이씨.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는 곰돌이 있지 큰 거 나오려고 한다는 거. 걔한테 떠드는 거야. 미친놈처럼. 남들 보면.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학원 강의 한 지 올해 11년째라 그랬잖아. 2006년도에 처음 부산하고 대구 둘이 왔다 그랬죠. 얘들한테 강의할 때 강의 제대로 잘했을까? 웃기고 웃겠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10년 전에 내 모습 보면 되게 웃길 거야.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강의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 왜? 1, 2월 강의하고 끝났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 2월 강의하고 3, 4, 5, 6, 7, 8, 9, 10, 11, 10개월 쉬었잖아. 다시 1월달 강의하려면 이게 낯설지 않아. 낯설죠. 그리고 2009년도 돼서 이제 서울대에 내가 출강을 할 때 손해사정과 견적 분야를 가리키면서 좀 공부했겠죠. 근데 2011년도 이제 도원공대 완전 전임으로 들어갔어요. 2011년부터. 1년 내내 가리키잖아. 1차 과목, 2차 과목을. 지금은 내가 얼마큼 강의할까요? 1, 2월 달에 시동을 걸어. 하고 나서. 3월부터 보험계약법 특례 1차 시험 강의하고 2차 강의 다 해요. 다 한다고. 1년 내내 강의해. 방학 때만 쉬어. 여름방학 때만. 여름방학 때도 잘 못 쉬어요. 모의고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강의야. 어떨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는? 결론은 내가 강의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읽고 많이 쓴다고 해서 중요한 게 떠들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커피도 사주면서 너는 곰돌이 하나 사놓고 곰돌이한테 하고 아들딸한테 하고 여자친구 있지? 없어? 너는 그 차에다 놓고 곰돌이 하든 떠드는 소리. 그게 최고의 장땡이에요. 오케이? 예. 자, 3번.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운전 모드의 종류를 5가지 이상 열거해 큰 운전 모드에 약술하시오. 재밌게 썼어. 이게 또 작년에 나 모의고사 때 한 건데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하이브리드가 뭐야? 전기랑 휘발유랑 두 가지로 연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텔링을 강의할 때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잖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쉐일가스라고 들어봤어? 쉐일가스? 쉐일가스. 예. 그게 뭐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쉐일가스 가장 많은 매장지가 전 세계 중국이에요. 넘버 2가 미국이거든.
근데 지금 엊그저께 두바이유가 얼마로 떨어졌어? 20불 이하로 떨어졌어. 20불 이하로? 그러면 이게 100몇 불 가던 게 2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작년에 저유가가 돼서 뭐 1,900원대가 지금 1,400원 미만으로 꺾어졌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게 다 세금이야.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예요. 1,000원 이상 안 내려가요. 세금 때문에 우리는 못 내려가요. 자, 거꾸로 사우디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어. 산유국에서. 힘들어서. 자,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지 멕시코 쪽에 있는 회사들, 그 이란도 있죠. 산유국. 이란 있잖아요. 여태까지 경제 제재 있다가 지금 사우디하고 한판 붙는데 순위파가 어떻고 시아파가 어떻고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야 살잖아. 그죠? 러시아, 미국, 다.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를 내가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셰일가스가 생기기 전에 화석연료가 불과 100년, 50년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정 에너지로 가야 되잖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기 자동차겠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가 소비가 되지만 어쨌거나 현재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거는 전기 자동차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의 단점이 뭐냐면 배터리야,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고속 충전, 응? 고속 충전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완충이 안 돼요. 완충률이 굉장히 떨어져. 응? 그러면 저속 충전하면 대신 완충률은 현재 올라가겠죠. 만땅이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가다가 고속 충전, 고속 충전에도 30분인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갈 수 있어 없어? 뭐까지. 전기차는 아직까지 요원한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이 새끼하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자.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도요타 프리우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올해부터 현대차에서 뭐 해갖고 만든대요. 2,700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 22점 몇 킬로 간다 하더라고. 살까 생각을 해봤어. 아반떼급이라고 하는데 22kg면 프리우스보다도 1, 2kg 더 하고 1,000만 원 정도 싼 거거든요. 차값이. 괜찮을까. 디자인도 이쁘더라고. 어저께 신문에 나와서 봤어? 관심 없지? 롤 하느냐고. 여러분들 TV도 안 보잖아. 나는 봐. 신문 봤어. 자, 나는 들쭉날쭉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엑기스만 알아들어요. 나는 들쭉날쭉 얘기하지만. 자, 두바이가 20불 이하로 떨어졌다 그랬죠. 이게 100불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얘기야. 어쨌거나 화석연료가 앞으로 100년도 안 남았다 그래요. 불안하잖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뭘로? 전기차로 가야 되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는 뭐냐면 아이언맨 영화 알죠? 영화 안 봤어? 봤어? 1, 2, 3 다 봤어요? 1에서 얘가 어때? 가서 지가 뭘 만들었지? 여리고라는 거, 그 미사일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걸 해서 지가 그거에 맞아서 어떻게 깨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에 하고 여기다 뭐가 달려있어? 뭐가 달려있어? 배터리 달려있잖아. PB 충납 건전지가 달려있어. 그거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 같으면 안 빼겠다. 왜? 일로 가니까.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얘가 낑낑대고 되잖아. 봤어 영화? 그게 배터리잖아. 근데 이거하고 하늘 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뭘 만들어요? 아크 원자로를 만들지. 가슴에 심잖아. 얘기하는 게 이게 뭔 얘기 하나 싶은 게 뭐냐면 배터리야. 자,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싣고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이런 항공모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궁극적으로. 왜? 장기간 원자력으로 충분히 몇 개월 동안도 보충 없이 갈 수 있는데 디젤이나 이런 거 금방 떨어지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궁극적인 거는 배터리가 문제인데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거는 충납 건전지, PB.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생긴 건전지.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데 얘는 단점이 뭐예요? 안정적이야. 저렴해. 근데 뭐야? 무겁다. 이게 12V죠? 얘를 144V 정도를 올려야 되는 몇 개를 해야 돼? 곱하기 12개. 그럼 얘 무거워 안 무거워?
12개 놓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 갈까 안 갈까? 가긴 가지. 근데 효율이 있어 없어요? 없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리튬 이온 들어봤죠? 리튬 이온 얘는 뭐가 단점이 뭐야?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 저거 배터리 개새끼가 꽉 물어가고 퍽 터지는 거 이런 거 봤어? 강아지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거 왜? 구멍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전해 물질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 근데 방전됐으면 괜찮대. 완충됐을 때 터진다는 거지. 그런 실제적으로. 또 이런 거 괜찮았어. 이게 또 접히지가 않아. 리튬 폴리머 이런 거 들어봤죠? 요건 접히거나 이렇게 돼. 근데 단점이 뭐예요? 비싸. 화학적으로는 불안한데 화학적으로 안정해. 근데 얘를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싸다는 거야. 차값도 비싼데 얘도 비싸. 그럼 어떻게 돼요? 효율이 나왔나? 차라리 가는 거야.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터리 잘 만드는 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 거기서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와서 뚝 떨어지고 모든 게 좋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안 써 이제. 다 어디로 와요? 전기자동차로 올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좀 요원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담긴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두바이유 20불리안 내려가고 텍사스 브렌트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멕시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 그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데가 이미 엄청난 인프라를 투자했어요. 이란이 투자했어. 사우디가 계속 하고 있어. 왜? 얘네가 뭐 죽이려고? 셰일가스 죽이려고. 셰일가스라는 건 뭐냐면 안반 중에 안반에 이제 가스 같은 게 이렇게 부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캐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 더 가. 이걸 100원을 투자했는데 팔려면은 100원이야. 근데 캐내는 게 120원, 150원이야. 해야 안 해? 근데 기술이 좋아졌어. 100원 밑으로 내려갔고 80원이면 돼. 캐 안 캐? 캐. 그래? 너 죽여버린다고 사우디가 죽이기 작전을 시작했어. 그래서 셰일가스 퍼도 적자야. 안 팝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른 데도 모든 게 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쑥 죽은 거야 지금. 많이 죽었어요. 하이브리드가 죽었잖아. 확 되다가. 근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대세가 된 게 또 뭐야 작년에? 그럼 폭스바겐이 꼴통짓 하는 바람에 하이브리드 대세가 됐잖아. 왜? 화석연료가 얼마 아니다. 셰일가스 막 해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낮아지니까 하이브리드를 얼마가 안 가지. 다 뭐예요? 디젤로. 친환경 디젤이 승승장구한 거야. 그리고 이쪽 오다가 폭스바겐 사태 터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뭘로 대세가 됐어요?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바뀐 거야.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차피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왔고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셰일가스부터 전반적인 얘기 흐름을 알면 나중에 어떤 비스무리한 답안을 나올 때 썰을 쓰기가 좋아 나빠?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썰을 푸는 게 좋은 거야. 반 페이지 정도는 금방 쓸 수 있어요. 왜? 스토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신문을 많이 보고 책보다는 TV를 많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늘 예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EV 모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우리가 봐요.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EV 모드가 가능한 차는 뭐냐면 저속에서 뭐로만 가요? 배터리로만 구동이 되는 차야. 근데 이 불가능한 차는 저속에서도 배터리가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야, 두 개가. 그럼 그게 무슨 하이브리드야? 있어요. 우리나라 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아반떼, K3, 포르테죠, 포르테. 이때 LPI 가스로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얘는 EV 모드가 안 돼. 저속에서 모터로만 구동이 안 되고 항시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간에 항시 뭐예요? API 엔진 플러스 배터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프트 타입이라고 그래요. 소프트 타입. 소프트 타입의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드 타입, 얘는 반면에 하드 타입이겠죠? 하드 타입이면서 진정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요타 프리우스고요. 일본 차들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나타 K5에 적용되고 이제 그랜저에 적용된 차들이죠. 그게 이제 이 차야. 그래서 이걸 딱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시리즈가 이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리즈 타입은 시리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직렬이 뭐야? 배터리하고 이렇게 1.5V 연결하면 이게 몇 볼트예요? 3볼트요. 병렬은 1.5볼트.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리즈는 뭐냐면 같이 넣은 거야. 같이 이렇게. 시리즈 타입이라고. 패러럴은 병렬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리즈 타입 쓰는 게 주로 이런 거겠죠. 소프트 같은 거고. 패러럴 타입은 이거예요. 그럼 믹스드는 혼합을 한 거겠죠? 응? 혼합을 하는 거야. 이런 타입인데 하드 타입은 대부분 이런 타입을 써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 궁극적인 건 이것도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거기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어디 들어가면 된다고? 현대자동차라든지 이거 보면 네이버에 쳐서 보면 이거 운전 모드가 나오는데, 자, 저속에서는 뭘로 가야 돼요? 뭐만 구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한 20에서 한 30km 정도? 원래 이론적으로 한 50km 이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km 정도가 저속이 가장 좋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뭐만 구동돼? 배터리로만 구동돼요. 근데 배터리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닳아버리겠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배터리로 하고 고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휘발유를 쓰는데 거기서 남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차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모드를 이제 운전 모드의 종류를 5가지 이상 열거하고 그 운전 모드에 대해 쓰라는 건데, 저속, 그 다음에 뭐 중속, 고속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몇 킬로 이상에서는 이 배터리만 구동하고, 또 고속에서는 저것만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하는 건데, 나도 5가지 이상을 열거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운전 모드가 그렇게까지 되나?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종류가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으로 나누고, 시리즈 타입이냐 패러럴이냐 이걸 믹스드한 타입이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뜨게 된 이유가 뭔지, 화석연료와 셰일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중간재,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쉐보레 볼트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올 텐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PHEV라고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심장이 2개죠. 하나는 가솔린, 하나는 모터가 돼 있죠. 근데 저속에서는 얘하고 고속일 땐 얘하고 중속 같이 움직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회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심장이 2개인데, 쟤는 가솔린은 언제만 쓰냐면 모터가 다 방전되면 얘 해서 쿵쾅쿵쾅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얘 일어나서 발전만 하는 거. 발전하는 게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서 얘한테 공급만 하는 거야. 얘를 구동하는 데 쓰는 거 안 쓰는 거라고. 그게 쉐보레 볼트예요. 500km를 간다. 500km. 응? 한번 완충하고 가솔린 가득 채우면 500km를 간대요. 왜? 전기로만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나타 PHEV를 하반기에 내보낸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전기자동차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진짜 전기자동차는 떼버리겠지. 일렉트로닉 비클만 나오겠죠. 그게 흐름이야. 하이브리드, PHEV, 그래 EV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된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있죠. 그 투싼을 만든 현대자동차에서 그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FCEV라고 그러죠. 얘도 전기자동차인데 퓨엘셀,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기자동차. 그래서 이 수소자동차는 크게 2가지가 나누는데, 수소를 직접 연료해서 폭발을 얻어서 가는 차, 이건 BMW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퓨엘셀은 이제 전 세계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가 최고로 먼저 했지만, FCV 차 이거는 현대나 도요타 이런데, 이건 뭐냐면 수소를 넣는데 폭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학적 전기적 변화에서 충전을 시켜 모터를.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FCV예요. 이거 전기자동차겠죠.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수소는 무궁무진하니까. 우주에도 무궁무진하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리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좀 쉴까요? 목 아프다.